자,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우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세 가지 재무제표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먼저 대차 대조표입니다. 이건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즉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이 현재의 결산 시점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잔액은 얼마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대차 대조표는 크게 차변과 대변으로 구성이 되는데, 전자는 자산의 용도, 즉 운용 상황을 나타내고, 후자는 자본의 출처, 즉 조달 상황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 차변을 보게 되면 기업이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산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산의 형태는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업무용 차량으로 보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부동산이나 혹은 기계 설비 등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대변을 통해서는 빌려온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주주들의 초기 자본금은 얼마인지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손익계산서인데, 이건 간단하죠. 물건을 얼마나 많이 팔았느냐, 즉 매출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에서 각종 비용을 뺀 다음에 순이익이 얼마나 남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세 번째는 현금 흐름표입니다. 이건 기업 내부에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현금 자산을 보여줍니다. 즉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인해서 들고 나가는 현금을 계산해 가지고 당장에 쓸 수 있는 현금을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 재무제표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그림과 같습니다. 자, 자본은 나의 투자 원금이고, 부채는 은행에서 빌린 돈이고, 이 둘을 합쳐 가지고 자산이라고 하지요. 기업은 이러한 자산을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해서 이익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어들인 이익은 손익계산서에 순이익이라는 항목으로 계상이 됩니다. 즉 장부에 기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순이익에서 배당금을 빼고 다음 연도가 되면, 다시 말해 결산기가 바뀌게 되면 이 계정 과목은 이익 잉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에 더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본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에 따라 총 자산도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선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면서 기업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계속해서 자산이 쪼그라들게 되겠죠. 즉 장사를 못해 가지고 손실이 발생을 하면 이것이 결산기에 결손금이라는 항목으로 바뀌면서 자본이 깎여 나가게 됩니다. 결국 자본의 감소는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고요. 그러면 기업은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채를 늘려야만 합니다. 심지어는 이 경우 이제 채무를 가지고 배당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빌린 돈이 많아질수록 그에 따른 이자 비용도 커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적자에 허덕이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 파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플스가 도입이 되면 지금과 같이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지 않고 순서대로 나열을 하게 됩니다. 즉 자산 밑으로 부채와 자본이 차례대로 나오게 되지요. 이건 포괄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과 비용 그리고 당기 순이익을 차대변에 기록하지 않고 한 줄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는 거의 변화가 없고요. 그래서 요것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앞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자, 기초의 재무상태표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감 내역은 그대로 현금 흐름표를 거쳐서 기말에 재무상태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자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본 항목 중에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과 이익잉여금을 합친 것이 바로 포괄손익계산서가 되는 겁니다. 자, 좀 헷갈릴지도 모르겠는데 이것도 그림으로 표현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본금은 이처럼 5개의 항목으로 세분이 되는데 당기순이익과 포괄손익 누계액을 합쳐가지고 포괄손익계산서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현행의 손익계산서는 그냥 당기순이익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본의 증감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자본 변동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플스가 좀 더 파악하기 쉽게 되어 있죠.